네, 뉴스프리즘 미디어 뉴스센터 김경호입니다. 네,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당진항발전협의회 그리고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이 함께한 평택항 현안 관련 토론회와 경기 평택항만공사에서 주최한 경기도 평택항 포럼에 관한 소식으로 이번 주 위클리 뉴스 시작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지역사회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입지적으로 보면 우리 평택항은 부산항 다음으로 이런 입지적 조건이 저는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정책적인 지원 이런 부분이 조금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행사를 우리 그 평택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우리 평택항 발전을 위한 이런 다양한 이런 목소리를 내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박헌식 교수님이 조금 전에 발표해 주신 그런 평택항 신국제구도 운영 활성화 방안 이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사라든지 또 하역사 또 우리 항원도 여러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이런 안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지정 토론자 그리고 플로어에서 이제 의견을 받아서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정 토론자는 5분인데 우리 그 해양수산부에서 오신 사무관님이 계시는데요. 4분의 지정 토론자께서 먼저 해주시고 플로어에서 또 3분 또는 4분 정도 토론을 해주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 박찬수 사무관님께서 답변 및 해명을 하는 형태로 이 토론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먼저 지정 토론자 중에서 우리 업체에서 오셨는데요. 우련통운의 강정구 운영부장님께서 먼저 오늘 발표한 내용 그리고 특히 평택항 운영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 인천에서 작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었고요. 저희 회사는 3개선사, 진천, 진인, 범영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천은 뭐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지금 휴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인, 그 다음에 범영 이렇게 에로로 2개를 계속 한 20여 년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안을 계속 저도 조금 보고 왔는데요. 진짜로 작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50m에서 에로가 2개로 작업을 한다는 거는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바 크레인이 일단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하바 크레인 폭을 다 아실 겁니다. 폭도 알고 작업 반경, 그 다음에 그걸 내려놓기 위한 작업대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 안에서 트레일러, 그 다음에 리치 스태커가 움직이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인천항에도 신국제 여객부두가 운영을 되고 있습니다. 20년도부터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작할 당시에서는 에로의 선사가 3개였는데 지금 한중이 아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만 유일하게 2개 선사를 갖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는 작업 폭이 27m입니다. 그래갖고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지금도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27m에서 작업을 하면 지금 그 이면에 있는 야적장까지 저희가 침범을 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근데 침범했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영진 야적장까지 막고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적정히 1개의 본선이 들어왔을 때 저희는 본선 크레인도 쓰고 하버 크레인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선사별로 그걸 다른데 그게 했을 때 저희가 쓰는 면적이 50m입니다. 근데 지나가는 도로도 막고 그 다음에 영진 야적장까지 들어가서 상차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변화된 게 여기 와서 변화된 게 저희가 원래 본선 감독 2이 나가서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저희 허락하는 4명의 감독까지 야드까지 나가서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지금 위험한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셔틀이 저희 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영진, 야적장이 우련, 성광,
영진, 동방 이렇게 포지션이 취해져 있는데요. 그 차들이 자기네 작업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저희가 작업할 때는 남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암만 육상에서 감독들이 통제를 하고 그런다고 해도 좀 어려운 작업이 있고요. 저희는 아직까지도 승객이 재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안에 좀 띄울 예정이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셔틀이 지나가는 반경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봤을 때 50m에서 에로 선이 2개가 작업을 한다. 참 참담하더라고요. 저도 뭐 현안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여기서 좀 봤는데요. 하버 크레인의 폭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저희는 다행인지 몰라도 자동으로 해치카바가 개방이 되거든요. 근데 이쪽 보면은 폰튼 스타일이라 또 한쪽 편에다 내려놔야 되고, 내려놓는 과정에서도 반경을 아마 반대편에 있는 모선까지도 영향이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작업할 때 셔틀이 그냥 일방통행으로 지나가는 상황인데 여기는 또 턴을 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회전 반경이나 그런 쪽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작업을 할 때 작업 동선에 대한 야적장에다가 도면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위험 때문에. 근데 여기는 그거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성이 상당히 많고요. 만약에 여기가 재개가 된다 하면 그 승하선 시간에 작업을 거의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못 짚은 게 있는데 그 둘체푸드라고 그래서 저희도 주수간만의 차 때문에 작업이 좀 안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물때가 낮았을 때 한 2베타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저희도 생산성이 시간당 한 10개밖에 안 나옵니다. 저희도 이 위험성 때문에 한 10여 년 전서부터 항운노조 고정위치를 따로 정해서 숙달된 분들을 항상 저희 배만 작업하시게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그렇게 진행이 될지도 모르겠고, 뭐 또한 거기에 따라서 작업자들이 얼마나 좀 안전지대에 피해 있고 뭐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안전할 수 있을까, 뭐 그것도 좀 반문이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50m에서 작업한다. 참 답답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개선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한 척이 작업하면 뭐 가능할 거라고는 저 작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한 척이 작업할 수 없을 때 제가 스케줄상 봤을 땐 월금 세계 선서가 겹쳐서 양쪽에서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스케줄 조정이 가능한지 뭐 그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험성이 큰 작업입니다. 그리고 관계 기관이나 여러 해수부나 뭐 이런 쪽에서 좀 어려운 작업이라고 좀 확실하게 인지를 해주시고 요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단은 뭐 하약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나중에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밖에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토론은 그 이윤재 우리 요이동 국회의원 보좌관님께서 우리 뭐 전문가들이라든지 또 관련자들부터 많은 의견도 수렴하고 또 상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한번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평택항 신여객부두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평택항 여객부두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3년 전에 평택항의 한중 국제 카페리가 취항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당시에도 이제 해운 당국이나 행정청에서는 약간 좀 미온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과 시민단체가 노력한 끝에 카페리 부두도 없이 그 서부도 화물선 부두에 카페리가 접안하면서 평택항 카페리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카페리 여객터미널도 없었는데 이제 평택시하고 경기도 취향선사 등이 협력해서 전국 최초로 지자체 건립 여객터미널이 건립이 되었죠. 평택항에. 그리고 그때 건립이 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 평택항 카페리 산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기준 이용 여객이 60만 명을 돌파했고 2020년 기준 카페리 물동량은 35만 TU를 넘어 평택항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 86만 TU의 40%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전국 5대 항만 국제여객 실적 중에 3위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평택항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대비해서 이제 평택항 여객부두가 협소했었죠. 그래서 2006년에 평택항 신여객부두 조성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이제 민자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재정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또 재정 사업에서 민자 사업으로 전환이 됐다가 2014년에 이제 다시 정부 주도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의원실에서 2017년 7월에 저희 의원님이 첫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 당선되자마자 이제 해수부, 경기도, 평택시하고 협의해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첫 예산으로 국제여객터미널 설계비 34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지금 예산 확보하고 했지만 실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박근식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여객 안전 문제, 부두 작업 문제, 그리고 야적장 추가 확보하는 문제들이 가장 지금 핵심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해수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 관광객이 평택항을 이용한 관광객이 13만 3천 명, 그리고 평택항을 이용한 상인이라고 하죠. 상인들이 48만 명으로 연간 한 62만 명이 지금 평택항을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평택항에서 지금 3,500명, 일일 3,500명 정도가 상시 근로하고 있고 여객터미널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약 500명 정도 되시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그 평택항을 이용하고 평택항에서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수부의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통합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신여객부두 운영을 위해서 아직 뭐 예산이 확보된 상황은 아니지만 이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을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해수부 쪽에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예산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용역을 나갈 거고 어떻게 항만 근로자들의 안전을 들어보고 좀 용역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과 함께 그 항만 근로자, 항만 업체들과 일단 간담회라든지 소통을 먼저 좀 이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야적장 추가하는 문제인데요. 평택항 물동량은 앞서 주재 발표에서도 했겠지 예측에 실패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물동량 예측을 실패해서 이제서야 이제 추가 야적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의원실에서는 그 평택항 물동량이 연평균 30% 이상 증가하고 있어서 야적장을 추가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평택해수청하고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해운당구에서는 현재 야적장 부지 7만 5천 평방미터를 좀 추가 확보하려고 정부에 설계비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정부에 추가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현재 정부안에도 이 예산이 담겨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걸로 저희도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올해 아직 이제 내일부터 예산이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가 되는데 그 예산안에 어떻게든 담아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경쟁력 있는 부두 조성과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오는 얘기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평택해수청이나 해수부에서는 업계, 시민단체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동현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몇 년 전부터 논의하던 게 지금 똑같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당국에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로 이런 자리, 이 평택시나 지자체와 시민단체에서 마련하는 자리가 아니라 관계 당국에서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객 안전 문제, 작업자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 항만 업체들의 편리성을 확보하는 문제들이 해결돼야 평택항의 경쟁력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우리 지정 토론은
그 한중 카페리 협회 사무국장이신 우리 최용석 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발표해 주신 박근식 중앙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신국제 여객터미널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조사를 해주셔서 감사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이 토론 주제가 평택항 현안 해결 토론이 주요 안건인데 내용은 전부 저희 카페리 신국제 여객 터미널에 귀결된 것 같아서 참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 그 나라 그 국가보다는 한 지역으로 저희가 여행을 갑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중국을 여행 간다면은 청도로 여행 가고 아니면 뭐 연태로 여행 가기도 하고 중국에서 온다면은 서울로 여행을 간다든지 부산으로 여행을 갑니다. 저희 이제 카페리 협회 사무국장 입장에서 바람이 있다면 평택 역시 중국 또는 해외 여러 나라 여행객들이 한국을 구경 오는 게 아니고 평택을 관광하기 위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아름다운 항만 그리고 아름답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평택이라는 인프라를 갖췄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2017년 그 이전부터 해서 저희 평택항이 수요 예측 예타가 잘못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확장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지금 최근에까지도 그 서울 인근에 보면은 김포 한강 신도시라고 있습니다. 거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대중교통 예타를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요 예측을 잘못한 거지. 저희 평택항과 마찬가지로 지하철이 협소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평택항도 지금 사전에 수요 예측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빨리 개선을 해서 안전하고 신속한 물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실적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22년도 기준으로 저희 카페리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이 약 62만입니다. 62만 중에 인천이 34만, 평택이 25만을 했어요. 저희가 인천에는 총 10척이 들어가고 평택은 총 5척이 들어옵니다. 척당으로 계산을 하자면 인천 같은 경우에 한 척당 1년에 34,000 TU를 했고 평택은 그거보다 10,000 TU 이상 큽니다. 평택은 척당 45,000 TU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척당 인천 같은 경우에 5.5%를 처리를 했고 평택은 8%를 처리했습니다. 평택항이 인천항보다 작지만 실질적으로 이만큼 실적을 더 좋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객 실적으로 보면은 코로나 이전 수치로 해서 인천은 약 100만, 그러니까 척당 한 10만의 여객을 수송을 했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 62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척당 인천보다 2만이 많은 12만을 평택이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평택이 인천보다 많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실적을 처리하고 있는데 신터미널 같은 경우에 이런 협소한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그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요약을 하자면 일단 가장 큰 문제가 CY 부족에 따른 그 처리량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다라는 부분, 그리고 에로 작업, 돌제보드의 에로 작업이 사실상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여객 부두 위주로 얘기가 됐지만 여객 터미널도 협소합니다. 여객 터미널이 협소해서 저희 그 대룡해운이라는 선사 같은 경우에 한 번 들어오면은 한 항차당 1,500명이 타고 들어옵니다. 1,500명이 일시적으로 입국을 할 경우에는 지금 터미널도 문제지만 신터미널도 동일하게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돼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객 수화물장 역시 문제가 돼서 준공 이후에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저희 설계 안에 보면 저희 카페리 선박의 특수성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 카페리선은 일반 컨테이너선하고 다르게 샤시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샤시에 컨테이너를 야적을 해서 선박 안으로 이동을 시키고 선박 안에서 또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 샤시를 야적장에다가 야적을 해야 되는데 저희 설계안에는 샤시 야적장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일반 시와이보다도 야적장이 훨씬 더 필요한 상황인데 이 부분도 반영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 말에 저희 신터미널이 개장이 된다고 하면 그로부터 2년, 앞으로 3년에서 4년 후에는 저희가 신조 선박이 2척에서 3척이 또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은 약 2만 톤 클래스인데 최근 추세가 대형화, 선박 대형화가 되면서 그때 들어오는 신조선은 3만 톤 이상급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부두 시설 그리고 터미널 시설이 지금보다 더 커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저희 그 이윤재 보좌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무진들하고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가장 좋은 거는 설계 변경을 통해서 CY를 확충한다든가 기존 터미널 시설을 새로운 별관을 짓든지 어떤 해결책을 찾으면 좋겠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저희 인천항에서 했던 방법인데요. 5척이 동시에 이전을 하기에는 현재 LOA 작업 문제라든지 CY 부족 그리고 터미널 여객 터미널 부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지금 기존의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2개 선사가 우선 이전을 해서 시범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LOA로 작업하는 선박들은 추후에 순차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 터미널 또는 PNCT를 함께 사용해서 이원화해서 하는 방안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신터미널 새로운 집이 지어졌을 때 한꺼번에 이동을 하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없다면 안전한 방법으로 물류 흐름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은 관련 법안이나 시행령을 제정을 해서라도 안전한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우리 사무관님께서 더 말씀을 해주시기를 하고요. 자, 네 번째는 우리 평택대학의 정수현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올해 3월에 평택시에 처음 왔습니다. 그 전에는 창원시라는 어떤 그 부산항 신항과 마산항, 그다음에 진해항을 가지고 있는 그 시사단 연구원에서 한 6년 정도 있었고요. 거기에서 생활하다가 평택시 오니까 창원시와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평택시가 더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러한 자리에 많은 시민단체와 관련된 관계자분들이 모여서 이런 열의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박근식 교수님 비롯해 실무자분들께서 어떤 항만의 미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다 드렸는데 저는 좀 더 거시적인 형태에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결국에 이거는 평택시를 위한 어떤 정책보다는 국가적인 항만 정책상에서도 이건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좀 더 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회가 상당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 발전에 있어서 저희 아버지 세대, 부모님 세대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고요. 거기에 분명히 정부 또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항만을 얘기하면서 정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나라의 항만 정책은 국가 주도로 그리고 국가가 모든 걸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항만 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정부가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3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끌고 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희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 아버님이 53년생입니다. 50년대생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어땠는지, 먹고 사는 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가 주도로 개발 정책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를 발전시켰던 가장 큰 인프라 투자는 경부고속도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물류라는 게 효율적으로 연결됨으로 인해서 지역 산업이 발전을 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일자리와 그리고 도시들이 발전해서 우리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형태를 띠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항만이냐? 결국에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을 하고 그다음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해외에 수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쭉 해서 뭐냐면 항만과 임해 국가 산단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수출만이 살 길이다. 그렇다 보니 국가 입장에서도 항만 개발뿐만 아니라 해운 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한진해운, 현대상선을 비롯한, 그리고 부산항, 강양항, 인천, 여수, 그다음 평택항 항들도 다양한 개발에 자원들이 투입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좀 더 평택항이 앞서 많은 분들이 얘기 드렸지만 조금 더 소외받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뒤늦게 여기 와서 평택항을 다시 들여다보지만 평택항의 발전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비록 인천항의 보조항으로 출발했지만 저는 인천항은 부산항과 똑같이 그 성장하는데 그 제약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은 부산항이었습니다. 부산 북항. 제가 태어날 때쯤에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 부두인 자성대 부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를 들어갈 때쯤에 그때가 부산항이 세계 3위 컨테이너 항만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다시 20년이 지난 2020년 기준으로는 부산 북항은 항만이 다 재개발되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커지는 데 의해서 뒤에 도시하고 부딪힘으로 인해서 더 이상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항만을 창원, 진해 쪽으로 옮기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40년 전에 최초의 컨테이너 부두가 만들어진 부산 북항에 20년 뒤에는 정점을 찍고요. 20년 뒤에는 거의 신선대 부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두는 다 폐쇄할 예정입니다. 인천도 똑같이 더 이상 저는 확장이 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천항의 확장이 불가능하다면 그 대안지는 평택항에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당장 평택하고 인천항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지난다고 했을 때 인천항이 그대로 갈까? 저는 인천항은 언젠가 축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안지로서는 정부 입장에서도 분명히 그 평택항에 대해서도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고요. 그에 대해서도 평택시도 그다음에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그럼 왜 국제 여객터미널이 중요할까?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젓자. 즉 수요가 있으면 수요에 맞게끔 공급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항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지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5년 부둥치마 이런 거 지방 계량공사 다 포함하면은 제가 이제 고향이 창원이다 보니까 부산항 신항이 지어질 때가 97년에 기본 계획이 고시가 됐고요. 실제 개항까지가 한 2006년, 좀 7년, 최소한 10년, 20년이 지나갑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려면 노가 있어야 되는데 노 만드는데 10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 쪽은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아니고요. 공급을 하고 그에 맞춰서 수요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취해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신여객 국제터미널 같은 경우는 뭔가 그래도 해양수산부 쪽에서도 고심을 낸 결과이지만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양 노를 만들 때 제대로 만드는 노를 만들게 되면은 좀 더 평택항이 더 날개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젠가 물이 들어올 때 정말, 그리고 인천항에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그런 영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신여객 국제터미널이 앞으로의 평택의 발전의 어떤 그 펀더멘탈이라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분명히 이 문제는 있다라고 하는데 정부를 이제 상만 당국인 해양수산부에서는 조금 귀 기울이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보통 정부 쪽에 있는 공공부문 사람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좀 다양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시민들도 얘기 듣고 뭐 해를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좀 오히려 또 제대로 된 결론이 안 날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시민들, 그다음에 민간에 있는 부분들, 관계자분들 얘기를 해보면은 저희가 생각지 못한 어떤 해안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정부 쪽에서는 분명히 이제 주도권, 그러니까 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양수산부지만 좀 더 우리가 그 정부 쪽에 있는 사람이면은 효율성보다는 민주성이라는 부분, 즉 절차의 당위성,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포용이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어떤 주요 사건으로서 저는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진해운 사태가 벌어졌을 때 많은 전문가들, 그다음 해양수산부조차도 저렇게 망하게 두면 안 된다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산자부, 산업은행을 비롯한 산자부 쪽에서는 그걸 듣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한 말이 한진해운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다. 해운업이 국가를 그렇게 이바지한지 몰랐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쉬운 거죠. 왜 그렇게 많은 해운 전문가들이 위험하다. 해양수산부도 아마 그때 많은 노력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자부는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결과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부의 역할이라 봤을 땐 저는 조금 더 널린 마음으로 듣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마무리 짓자면 보통 저희 아버지도 저를 혼낼 때도 많고요. 저를 격려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하는 부분은 저를 중요시하고 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혼나는 것도 감내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격려하는 것도 감내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아마 중앙정부, 해양수산부와 그 다음 평택시 있는 관계자분들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에 대해서 서로가 좀 손을 내밀고 갇힐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됐으면 앞으로 평택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분의 이제 지정 토론자께서 지금 토론을 해주셨고요. 이제 지정 토론자 중에서는 우리 해양수산부 박찬수 사무관님이 남았는데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일단 플로어에서 한 3분 또는 4분 정도의 질문을 받은 후에 토론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한 평택항을 당진과 산한테 찾아오기까지 2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아놀이에서부터 본관리 항구까지 해양 도로가 있어요. 거기에 유일하게 어떻게 대한민국이 투자를 해야 되느냐? 평택항을 관광 항구 도시로 표가 다 표 있잖아요. 관광 항구 도시로 개발하는 큰 프로젝트 꿈을 좀 꾸셔야 돼요. 그거 쫓아보는 계시지 말고. 이런 항만 개발이 정치 논리가 아니라 이런 경제 논리에 입각해서 개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고, 또 우리 평택항이 앞으로 관광항으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이런 측면도 우리 사무관님께서 좀 더 심사숙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국제 여객 터미널이 내년 말 준공인데 지금 토론자분들이나 좌장을 맡으신 분들이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해수부에서 제 영역 설계할 때 다시 제 영역을 하실 텐데 꼭 항만 근로자들이나 항운 노조, 항만 시민 단체들과 같이 심도 있는 토론회나 세미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생색내기용으로 한 번 했다 해가지고 넘어가지 말고 심도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신이 없으면 해수청의 권한을 지자체에 이행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좀 요구하고요. 얼마 전에 대련항 워크숍을 갔다 왔는데 그 배후 부지에 불빛쇼나 분수쇼, 야시장, 그다음에 먹거리타운, 수상스키, 요트 이런 것들
레저 관광들이 어마어마하게 멋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해수부 혼자 못합니다. 지자체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열심히 공동개발 잘 해주셔야 되고요. 안 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자체에 이관해주세요. 자, 해수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제 영역 설계할 때 유이동 국회의원실에서는 항상 같이 강력하게 심사하고 집요하게 추궁하고 감독해 주셔가지고 해수부가 독단적으로 하는 행위 이런 거 좀 막아주시고 잘 평택항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그 먼저 우리 저 사무관님 전에 한번 그 평택지방청 우리 김관진 물류과장님 계신가요? 물류과장님 계세요? 네, 혹시 뭐 답변하실 아니면 또 설명 더 해주실 그럴 내용이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네. 그러면 뭐 질문은 더 없으시면 자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과 박찬수 사무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뭐 평택뿐만 아니라 뭐 인천이든 부산이든 울산이든 이제 다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정 항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보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일단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은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지금 야적장이 너무 부족하다. 그 물동량 예측에 실패해서 지금 새로 건설하는 거기에 야적장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어떤 그 항만 근로 일하시는 항만 근로자 분들이라든지 어떤 그 배에서 내린 여객분들의 어떤 안전이 좀 우려된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뭐 현재 지금 물동량 예측이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과거 한 14년인가요? 그때 이제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이제 물동량 예측을 한 그 용역 결과에 기초해서 사실 설계를 했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물론 그때 물동량 예측이라는 게 나름 그때 당시에는 어떤 나름 또 근거를 가지고 한 뭐 2025년, 2030년까지는 이 정도일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그 실제 물동량과 좀 많이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그런 점이 조금 아쉽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제 뭐 이 평택항이 신국제여객부도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그 저희 본부도 저희 해수부도 그렇고 여기 그 평택지방 항만을 관리하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도 그렇고 나름 평택시 평택 시민단체 여기 계시는 항만 근로자분들의 의견을 나름 많이 수렴한다고는 노력은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행정이라는 것이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요구를 받으면 그걸 검토해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따라가는 입장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나 싶습니다. 그리고 좀 몇 가지 좀 질의에 대해서 제가 그냥 여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답변 여기서 가능한 답변 같은 거를 좀 드린다면 일단 여기 이윤재 보좌관님이나 다른 분들께서 어떤 이 용역하는 데 있어서 단순 예산 확보만 하지 말고 보다 더 어떤 간담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소통 이런 게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그 말씀도 물론 그 말씀도 물론 당연히 공감하고요. 근데 아쉽게도 이 평택항이 관련 예산이 이런 용역뿐만 아니라 일부가 저희 정부 안에 담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좌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일단 소통이라든지 그런 것도 더 중요하지만 예산 확보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길래 그래서 그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본부 내
다른 부서뿐만 아니라 저희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도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오늘 그 제기해 주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할까 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사무관님 말씀 맞다나 우리 해수청과 잘 협의를 하셔서 오늘 나온 얘기들이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네, 우리 최성일 그 회장님, 네, 한 말씀 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평택항 신국제여객 부두의 현안 사항이 해수부 차관님까지 보고가 됐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게 사실 여부와 그 차관님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사무관님은 그동안의 내용을 모르고 계셨던 건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무관님께서 지금부터라도 협의를 하시겠다 하는데 이게 평택청의 그 권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본부하고 협의 사항인가요? 그 점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 평택은 참 전국에서 참 유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여객 터미널도 지자체가 유일무이하게 건립을 했고, 평택에 현재 하나밖에 없는 배후단지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배후단지도 그 항만을 끼고 있는 그 임해항만 자유무역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선석을 확보하지 못한 거 알고 계시죠? 근데 또 돌제부두를 만들면서 평택이 거의 처음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암벽식이 아닌 이제 양쪽을 사용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물동량 예측이 빗나가 가지고서 CY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거는 뭐 워낙 보수적으로 하니까 공사비 때문이라도 그렇게 한다는 거 일부 이해하고 양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돌제부두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저렇게 생각을 해봐도 한쪽 면을 사용하는 것조차도 지금 되게 위험하다는 판단이고, 양쪽 면을 사용하지 못한다 하면은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생명을 담보로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부분이 생각해보고 다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쉽게 그냥 넘어가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문제가 벌써 오래전에 해수부 내부에 본부까지 보관되고 차관님까지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부에서 평택청에 어떤 지침이나 지시가 없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 점이 맞는지도 좀 확인해 주십시오.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예전부터 좀 보고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일단 해수부 내부의 어떤 좀 그 내부 그거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아마 여기 뭐 평택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제 일을 담당하는 부서가 이제 나누어져 있어요. 이제 항만 같은 경우에도 항만을 개발하는 부서가 있고 운영하는 부서가 있고, 예. 그래서 물론 그 특정 항만, 물론 여기 평택항입니다만 평택항 개발하는 데 있어 물론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개발하는 부서하고 운영하는 부서가 좀 나누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신국제여객 부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식으로 운영이 시작된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만들어 가는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항만 개발하는 부서에서 계속 이거를 그 평택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좀 팔로우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죄송한데 이게 두 번째 질문이 혹시 제가 청이 이 문제를 주로 관할하는. 예. 아무래도 뭐 항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어떤 여기 뭐 주요 이슈 중에 하나의 뭐 부두 운영사 선정도 그렇고 이런 것이 다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많이 위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되겠죠. 거기에서 일단 뭐 1차적으로 합니다만, 물론 이런 사안에 따라서는 당연히 그러니까 뭐 평택청이 그냥 혼자 한다 뭐 그런다기보다는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당연히 저희 본부하고는 협의하에 진행을 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뭐니 해도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위험한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물동량, 물량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물이 들어왔을 때 안전하고 신속하게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그런 항만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는데 좀 많은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요. 오늘 토론회가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발전 협의 회장님 말씀해 주신 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뭐 이게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아무래도 뭐 제목은 평택항 현안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 신국제여객부두가 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관광 쪽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뤄지지 못한 부분이 좀 있고요. 좀 약간 좀 부끄러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직접 담당하는 사실 업무가 사실 관광 쪽은 사실 아니기는 합니다. 저희 그 해양 레저 관광 부서가 따로 있고 이런 평택항 지금 말씀해주신 어떤 평택항 관련해서 예를 들어 마리나든 뭐든 간에 한번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지 가능한 지원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그 담당 부서에 한번 전달을 해서 뭐가 있는지 한번 더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평택항운노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일단 저희가 아까도 발표해 주실 때 언급됐습니다만 재작년에 이선호 씨 그분께서 이제 좀 안타깝게 좀 돌아가신 이후로 저희도 나름 항만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물론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하고 아쉬운 점은 당연히 많겠습니다만 그래서 과거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계속 물량 처리에만 주로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되고 작년 8월에는 이제 9월부터 이제 항만안전특별법도 시행이 돼서 일단 각 하역장별로 잘 아시겠지만 안전관리 체계도 수립을 하고 각 청별로 이제 항만안전 점검관 분들도 이제 점검을 하시는데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좀 아쉬운 게 많아요. 아직 투자 부분도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물론 예산의 어떤 제약의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점검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각 항만에 이제 한 명씩밖에 없어요. 한 분이 이제 평택에 있는 수십 개 하역장을 다 봐야 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제 이제 소속 부서가 이제 항만 운영과인데 이 항만 운영과에서 어떤 항만의 운영과 관련된 안전이나 보안까지도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제한된 인력으로 이걸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관계 당국과 협의를 해서 이제 항만 안전을 전담하는 부서를 이제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이제 내년에 이제 출범을 할 예정이고요. 가칭 이제 항만안전보안과라고 해서 이제 좀 만드는 거를 지금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만안전점검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아시는 것처럼 항만당 이제 한 명밖에 없는데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부족하겠지만 좀 더 항만마다 좀 더 배치를 더 해서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좀 그래도 부족하겠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인력 증원이라든지 어떤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거를 더 좀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벌써 10년이 넘은 일입니다. 이제는 끝장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세종시에서 오신 사무관님 말씀을 들어봐도 감사한 마음 또 유감스러운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이 교차되는 아주 묘한 제가 그런 심정에 있는데요. 잠깐 리뷰를 좀 해본다 그러면은 아까 시장님 축사 말씀에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참으로 딱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택항이 과연 이 정도 위상과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그런 말씀을 아까 그런 취지로 하셨고요. 또 축사에 오셔가지고 대학 총장님께서
축사에서 과연 그 말씀을 해야 되느냐 하는 정도의 그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얼마나 딱하셨으면 그런 말씀들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이 논의되는 주제는 10년 동안 이 지역사회를 시끄럽게 했고 상당히 갈등까지 야기시켰던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제는 끝을 내야죠. 끝을 내야 될 때가 지났는데, 왜냐하면 이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입니다. 이 자체가.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흔히 들어볼 수 있는 게 신상필벌,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어요. 이 사업에 이 관계자는 되시는 분들은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야 되고 일벌백계해야 될 그런 대상 사업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이 끝날 수 있느냐? 자, 이게 그리고 지금 아직 진행되지 않아서 구상권을 선고할 수 없죠. 누가 잘못됐다 해서 수사 요청을 할 수 없죠. 근데 뭔가는 잘못돼 있어요. 과연 어떻게 끝을 내야 되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감사원의 감사 청구밖에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아까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물동량 예측치에 대한 그때 상황을 고려하신다고 했죠. 아까 발표에서도 놓친 게 이미 이 설계할 당시에 예측치를 이미 넘어서고 있어요. 그거는 언론 보도에서도 이미 나왔고 이미 예측치를 다 넘어서는 실적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를 끝마치고 말았어요. 화면이. 그리고 이미 08년도 예타에 아까 총장님께서 08년도 예타를 말씀하셨는데 08년도 예타의 자체의 그때 비용과 지금 현재 비용이 똑같아요. 유사합니다. 자, 지금 08년도에서 지금 2023년은 15년이 지난 흐른 상태예요. 15년도에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올랐고 또 이 인건비를 비롯해가지고 자재비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똑같은 금액으로다 똑같이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지금 현재 면적도 좁고 안전도 문제가 된다. 아까 저기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무관님께서는 그 두 가지 그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지금 사회에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그 자체는 평택항을 아주 망가뜨리고 저해하는 발전을 망가뜨리는 요인들이 될 겁니다. 누가 평택항에 투자를 하려고 들고 누가 평택항을 이용하려고 하겠습니까? 자, 지금 제가 묘하게도 앉아 있는 자리가 저기 우리 평택항에 카페리 회사들 오신 분들이 앉아 있어요. 묘하게 자리가 됐는데 이분들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서 이 카페리에 오신 분들이 낙담하는 소리가 제 가슴을 칩니다. 과연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시지 말고 끝내 주십시오. 또 특히 해수청에서 그 용역을 한 거에 대한 내용이 아까 우리 저 멀리 카페리 사무국장님 오신 최용석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있어요. 해수청에서 용역한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최소한도 저는 오늘 예타, 08년도에 예타에 대한 부분과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고 전번에 해수청에서 용역했었던 그 부분이 나와주고 또 우리 토론자로 계신 우리 최용수 국장님이 한 얘기를 최소한도 우리 사무관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 문제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그 해수부나 지방청에서 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 경제에 그 크게 기여하셨던 영관님 한 분이 계시죠? 이봐 인자 해봤어? 물론 안 해봤죠. 지금 여기 우리 운영은 안 해봤죠. 운영은 안 해봤지만은 10년 동안 이미 많은 문제점을 제시를 해왔습니다. 지역에서. 그것이 해결 안 되고 지금까지 온 거고, 그리고 오늘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자료를 좀 이렇게 봐서 좋은 얘기가 있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역사는 과거에 묻혀있지 않고 현재의 필요에 의해 끊임없이 소환되고 해석된다고 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이 문제 여기서 끝내줘야지. 여기서 끝나야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음 하면은 이게 언제 끝나나요? 그러니까 좀 제발 이제는 좀 여기서 끝을 좀 봐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제가 봐도 CY 면적이 정말로 말도 못하게 부족합니다. 뭐 10만 TU를 처리할 수 있으려나? 더군다나 뭐 거기다가 샤시 장치를 한다고 그러면 뭐 택도 없이 더 부족할 텐데
그럼 CY가 부족하면 정말로 어디 CY를 확보를 할 건지, 확보를 한다면 어디에 확보를 할 건지, 또 그 롤러보드의 이런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게 계속 문제가 제기가 된다면 뭐 신여객부두를 한꺼번에 다 5개 업체가 이사갈 것이 아니라 기존의 부두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이런 안전 문제라든지 조금 더 면밀하게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하여튼 바쁘신데도 우리 사무관님 참석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한데 뭐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셔서 오늘 많이 제기된 이런 문제점들이 잘 해결돼서 그 뭐 빠른 시간 내에 이게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